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서랍을 채워드릴 시간,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손에는요, 국내 보험업계의 진짜 뜨거운 이슈들 딱 10가지가 담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비용 줄여려 하고, 소비자는 또 더 좋은 보장을 원하고, 뭐랄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새로운 위험까지 생기고, 이런 줄다리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문제부터 또 AI 시대에 우리 설계사님들 역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 번 보험금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들까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첫 소식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장 줄어든 거 아니었어? 하고 좀 헷갈리셨을 법한 그 유사암 보험금 이야기입니다. 금감원 지침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의 20%로 제한된 건 맞는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비하고 수술비는 다르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해요. 진단비는 암 진단 딱 받으면 한 번 받는 돈이잖아요. 그 금액이 이제 일반암의 20%로 묶인 거고요. 근데 암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지급되는 그 수술비는 이 20% 제한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라이나 생명에서 통합 제자리암 수술비 2천만 원 보장 상품 나온 게 가능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죠. 일부에서는 금감원 경고설 이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그건 사실 아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입하신 상품 약관에서 진단비랑 수술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는 제한됐지만 수술비는 여전히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 소비자들이 꼭 구분해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정말 논란이 뜨거운데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경상 환자 치료 기간 제한 문제요. 네, 맞습니다. 그 경미한 사고 환자 치료 기간을 최대 8주로 딱 제한하려던 정부 계획이 일단은 멈췄어요. 보험금 두수 막겠다는 그 취지는 다들 공감했는데 근데 모든 환자들 어떻게 8주로 묶냐. 이건 치료받을 권리 침해다. 이런 반발이 좀 거셌죠. 의료계랑 정치권에서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양쪽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선 단순 염자인데 500번 넘게 치료받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 들면서 이런 과잉 진료 비용이 결국에는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 올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정말 8주 이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피해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길어지면서 정작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나 심의기구 설치 같은 이런 본질적인 대책 논의는 좀 지지부진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 자동차 보험료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나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기간만 딱 자르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방금 그 경상 환자 문제하고 이게 뗄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요. 주요 손해보험사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평균 94.1%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와, 6년 만에 최고치래요. 보통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94%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경상 환자 문제만은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렸던 효과가 이제 누적된 데다가 정비요금이나 부품 가격 같은 원가 자체가 계속 올랐거든요. 원가 상승도 있었군요. 네, 거기에다가 9월에는 또 추석 연휴 있어서 차량 운행량이 많았던 점도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죠. 결국 이런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손해율 관리하려고 비상대책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당장 10월도 이제 가을 나들을 철해서 손해율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거든요. 결국 앞서 얘기했던 그 경상 환자 치료 기준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메우려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사회적 합의가 늦어지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녀 두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만한 이름이죠. 현대해상의 굿앤굿 어린이 보험. 이게 단일 브랜드로 20년이나 시장 1위를 지켰다는 소식입니다.
와, 신생아 10명 중에 6, 7명이 가입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성공 비결이 뭘까요? 이게 단순히 상품 구성이 좋다, 뭐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핵심은 지속적인 신뢰 구축,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에 있다고 봅니다.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을 꾸준히 추가하고 개선해 왔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생각 못했던 환경성 질환이나 뭐 정신건강 관련 보장까지 이렇게 넓힌 것처럼요. 그냥 보험금 주는 거 말고도 뭐 전용 콜센터 운영이나 육아 정보 제공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품 자체 경쟁력은 기본이고요. 보험금 청구할 때 편리함이나 신속함,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아, 역시 굿앤 굿이지? 이런 브랜드 충성도를 만든 거죠. 어린이 보험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품에서는 이런 비가격적인 요소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녀 보험 고민 중이시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검증된 브랜드들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업계의 미래를 좀 좌우할 수도 있는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단순 상품 비교나 추천은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험 설계사분들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한 칼럼에서는 설계사들이 자신의 업을 재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AI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검색이나 단순 비교 업무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AI가 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영역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보험 상품만 설명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재무 설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노후 준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라이프 티어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칼럼에서 그 산모 건강관리사 자격증 딴 설계사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 고객한테 그냥 보험 상품만 설명하는 거랑 산모 건강관리사로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보험 설계도 해주는 거랑은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거든요. 이런 공감, 그리고 관계 형성, 맞춤형 컨설팅 이런 거는 현재 AI가 따라하기 어려운 사람 고유의 강점이죠. 앞으로 여러분께서 보험 상담 받으실 때도 그냥 상품 지식만 많은 설계사보다는 이렇게 좀 폭넓은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방금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또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왔네요. 보험 설계사 전용 통합 모바일 플랫폼 품스라는 게 주목받고 있다고요. 설계사분들 환장 업무를 앱 하나로 다 해결해 준다고요. 네, 설계사분들이 외근 중에 처리해야 하는 자잘한 업무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전자 명함 관리, 수많은 상품 자료 검색하고 전달하고 고객 일정 관리하고 등등. 품스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처리 효율을 높여주고 설계사가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고객 상담이나 관대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AI 이라는 인공지능 상담 도우미 기능인데요. AI가 설계사를 도와주는 약간 비서 역할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관 해석이나 상품 비교, 심지어 다른 우수 설계사들 영업 노하우까지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기술을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 파트너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뭐 앱테크처럼 플랫폼 활동 통해서 부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니까 기술이 설계사의 업무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GA 시장에서 한화 손해보험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에요. 자체 판매 조직인 설계 매니저 수가 1년도 안 돼서 거의 300 가까이 늘었다고요. 중소형사로서는 좀 이례적인데요. 네, 38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900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속도죠. 이 배경에는 단순히 사람 수만 늘린 게 아니라 현장 영업 리더로 키우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 아래서 체계적인 교육이랑 지원 시스템을 잘 구축한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월 평균 500만 원 수준이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가 우수한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 거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나요? 네, GA 채널에서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기존의 대형 5개사,
이른바 빅5 체제를 위협할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변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또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금융권 전체 판도 변화 소식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하고 ABL생명 인수를 완료했는데 이 효과로 3분기 실적에서 분기 순이익 1조 클럽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이번 인수로 회계장 부상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수한 두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더 싸게 사들였을 때 발생하는 약간 일회성 이익 같은 겁니다. M&A 과정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죠. 단순한 회계상 이익 말고 우리금융에게 이 인수가 갖는 덮을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금융은 오랫동안 은행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좀 약점으로 꼽혔거든요. 다른 금융그룹들은 은행 말고도 증권, 보험, 카드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거랑 좀 대조작이었죠. 이번에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비은행 부문, 특히 보험업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를 좀 다각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인수된 보험사들 실적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자, 이제 우리 생활과 좀 더 가까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하죠. 관련 산업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국산 펫푸드 품질 높이자 이런 정책 포럼에 특밖의 보험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화재, KB손보 같은 곳들이요. 왜일까요? 당연히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건강이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료 먹이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동물병원 치료비 부담 덜어주는 펫보험의 필요성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펫푸드 산업 별전이 곧 펫보험 시장 확대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험사들이 펫푸드 품질 기준이나 정책 방향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보험 상품 개발 넘어서 펫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다양하고 세분된 펫보험 상품, 어쩌면 펫푸드 회사랑 연계된 상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해상 풍력 발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산업에서 보험의 역할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상풍력이라는 게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육상보다 훨씬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위험, 태풍이나 높은 파도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고 설치나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바다에 띄우는 형태의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최신 기술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위험 예측이 더 어렵죠. 그래서 보험사의 역할이 단순히 사고 난 뒤에 돈만 지급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가 참여해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종의 위험 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걸 인수해주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위험 부담자, 리스크 테이커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이건 보험 산업이 전통적인 손실 보상을 넘어서 새로운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보험 뉴스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AI와 설계사의 미래, 또 펫보험이나 해상풍력 같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의 지점들을 살펴봤네요. 오늘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역시 변화 그리고 적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발전, 사회 변화, 또 새로운 위험의 등장은 보험 산업에 끊임없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죠. 동시에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보험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차가운 AI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능력에 더 기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복잡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길을 찾아주는 인간 전문가의 따뜻한 공감과 조언에 더 가치를 두실 건가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미래의 보험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